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이번 주 투자할 생각은 테슬라 수요 부양을 위한 가격 인하와 중국의 경쟁 상황 체크, 그리고 플루언스 에너지의 4분기 실적 발표 중 일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주 테슬라 뉴스는 크게 없었지만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들을 종합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가격 인하와 중국 체크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수요 부양을 위한 몇 가지 정책들이 지금 한 주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 순서대로 보자면 첫 번째는 2월 8일에 나온 수요 부양 책이었습니다. 새로운 S와 3, X와 Y를 3월 31일까지 구매하게 된다면 FSD를 이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정책인데요. 작년 3분기에 이어서 다시 꺼낸 정책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11일 새벽에 나온 2월 29일까지에 대해서 모델 Y의 스탠다드 레인지와 롱 레인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1,000의 가격 인하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분기까지 모델 Y 수요와 전체적인 차량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죠. 세 번째로는 내부 직원에 대한 공지사항으로 북미 지역에서는 올해 모델 Y 리프레시가 판매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젝트 주니퍼로 알고 있는 것이죠. 판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참고하라는 코멘트를 더했습니다. 계속해서 1분기 모델 Y 수요를 끌어올리는 작업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델 Y 리스에 대해서 다운페이 요구치를 조금 더 낮췄습니다. 따라서 이걸로 인해서 달라지는 게 있다면, 최소 다운페이 요구치가 4,500불이었는데 이것을 2,500불 정도로 낮춰줌에 따라 전체의 다운페이를 최대한 적게 하고도 리스를 받을 수 있게 했죠. 제품 가격 인하의 또 다른 버전, 리스 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스크가 4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처음으로 언급한 것과 같이 중국에서 전기차의 치킨 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비아디와 리오토 같은 기업들도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신흥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리오토, 화웨이, 니오, 샤오펑, 지커를 합한 U5와 테슬라의 인도량 추이를 보시게 되면 테슬라의 주간 인도량 성장률에 비해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테슬라의 성장 추세가 이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다는 의미이죠. 리오토는 이제 올해 하반기쯤이 되면 아마 테슬라보다 조금 더 많은 차량을 팔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단위로 보시게 되면 22년 말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 가격 인하도 가장 적게 했으며 신제품을 높은 수요 하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로 안착에 성공해 있죠. 여기서 더해서 문제는 화웨이와 샤오미 등 3세대 신에너지차 기업들의 급부상입니다. 첫 시작은 비아디로부터 시작됐다면 코로나를 계기로 니오, 샤오펑, 리오토가 2세대로 부상했고, 이제는 중국 내의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화웨이와 샤오미가 치고 나가기 시작했죠. 이들이 처음부터 강조하는 건 스마트카 영략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실제 돌풍이 거센데요. 화웨이와 함께하는 아이토의 신제품 M7 출시 4개월 만에 주문이 13만 건을 넘었습니다. 대량 생산은 2월부터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각도는 조금 더 높아질 전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쟁 상황이 올해는 조금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23년은 비아디와 그리고 리오토와 경쟁했다면 이제는 비아디, 리오토가 견조한 상황에서 화웨이와 샤오미가 추가로 되는 모습이죠. 트럼프로부터 5G 칩 규제를 받은 이후 약 3년 만에 자체 칩으로 다시 중국 스마트폰에 플래그십 시장에 진출하면서 메이트 60 프로가 애플의 아이폰 프로와 경쟁하고 있는 화웨이인데, 전기차 시장에서도 사전 주문량이나 주간 판매량을 보면 심상치가 않은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네이버를 통해서 발간된 자료 중 이번 주 가장 많은 분들이 주목해주신 주제였는데요. 테슬라 내 고성장 중인 메가팩이 속한 에너지 사업부만 별도로 나눠서 투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플루언스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업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관심 기업으로서 고려해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BESS란 가볍게 정의해보자면 배터리로 에너지를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게 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주요 구성 요소로는 에너지팩과 그리고 이에 달린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세 번째는 전력 변환 장치가 있고, 이를 전체 에너지 저장 장치와 어플리케이션들과 소통하면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특성상 휘발성이 강하고 시간대별로 전력 생산의 편차가 심해서 낮에 보관했다가 밤에 사용하기도 하고, 에너지 가격이 낮을 때 충전했다가 높을 때 방출하기도 하며, 전체 그리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순간 주파수 조정을 하는 등의 작업으로 돈을 벌 수 있겠죠.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부가 고성장세인 것은 많은 분들이 익히 들으셔서 혹은 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ESS 매출이 23년 기준 50% 이상 늘었으며 올해에도 고성장을 이어갈 수 있음을 말했는데요. 개인적으로 25년 말까지는 ESS의 수요 걱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현재 캘리포니아 메가팩 전용 공장인 라드롭 공장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 20GWh 규모를 40GWh 규모로 2개의 어셈블 라인을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20GWh 규모에서 분기당 4GWh 정도만큼을 생산했던 걸 생각하시면 40GWh 정도로 갔을 경우에는 분기당 대략 8GWh 정도 생산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매분기 성장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리고 라드롭 공장 말고 25년 이후에도 성장을 위해서 상하이 메가팩 공장을 따로 짓고 있으므로 그때가 되면 25년에는 최대 연간 80GWh까지 캐파를 갖출 수 있겠죠. 테슬라의 전사 마진율보다 에너지 사업부가 높았기 때문에 마진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아이디어를 테슬라에서 접목하기에는 앞으로 마진율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GPM 20% 정도 수준에서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사업부와 비슷하게 머물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사업부 대비 에너지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워낙 낮은 상황이므로 이것을 투자 아이디어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런데 플루언스 에너지는 그에 비해서 100% 유틸리티 스케일로만 ESS 사업을 하고 있는 퓨어 ESS EPC 기업입니다. 23년 기준으로 글로벌 BESS 플레이어 중 가장 많은 물량을 깔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백로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20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근 테슬라의 성장세가 보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순위가 올라왔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국 기업인 선그로우를 제외한다면 서방 진영에서 택할 수 있는 배터리 EPC 기업으로는 1, 2위를 차지할 것을 대충 예상할 수 있겠죠. 우선 왜 현재까지 1위 기업이냐, 이런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죠. ESS 기업의 해자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다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었는데요. 기업은 스토리지 자체가 주파수 관리나 고전압 관리 등을 위해서 매우 해자가 높다,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을 요하지 않는 수주들도 굉장히 많죠. 그럼 왜 우수 기업이 더 좋을 것이냐 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태양광처럼 최소 10년 혹은 20년 정도를 운영해야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보증이 필요하고, 그리고 높은 수준의 유지 보수에 대한 신뢰성이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B2B와 B2G로 영업을 따야 한다는 과정도 비슷하죠. 이 점에서는 특히 독일의 최대 테크 기업인 지멘스와 미국의 초대형 유틸리티 기업인 AES 코퍼레이션이 합작회사로 만들었다는 점이 이런 가산점을 부여해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들의 망을 통해서 초기 수요를 창출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ESS 사업이 23년부터 크게 호황을 맞이했고 26년까지도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왜 신재생이 시작된 지는 좀 됐는데 왜 지금 화제가 됐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에 따라서 당연히 따라올 것 같아 보이긴 했지만, 그동안 발전이 더뎠던 세 가지를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그동안 워낙에 배터리가 비쌌습니다.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LFP가 중국 주도로 크게 늘고 셀메이커들도 경쟁이 붙으면서 가격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경제성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수요가 크게 늘기 시작했죠. 두 번째로는 배터리 공급도 당시엔 부족했습니다. 대형 셀은 만들어지는 대로 더 마진을 잘 쳐주는 전기차향으로 먼저 소비됐었죠. 그런데 이제는 21년부터 22년까지 셀메이커의 수가 크게 늘고 캐파도 공격적으로 증설한 결과 23년부터는 계속해서 배터리 공급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섹터 내에서 배터리 조달 가시성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었죠. 3분기 기준으로 플루언스는 25년까지의 배터리 조달 계약을 모두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플루언스의 전체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대략의 밸류에이션은 네이버 자료를 통해서 담아드렸는데요. 짧게 요약을 해서 보자면 첫 번째로 백로그가 12개월 만에 유의미하게 레벨업 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12개월 내에서 매출 인식이 되는 백로그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2.7빌리언에서 2.9빌리언 레벨을 약 4분기 동안 오갔다가 이번에 크게 늘어난 것이죠. 신규 수주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라온 게 핵심이었습니다. 신규 수주가 크게 증가한 데에는 첫 번째로 IRA 디테일이 확정지어졌다는 게 하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에는 리튬과 배터리의 공급이 늘면서 채굴량이 늘고 셀메이커들의 치킨 게임이 시작됨에 따라 플루언스의 입장에서는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조달 비용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애널리스트들이 리튬 가격이 하락한 만큼 마진상의 이득을 더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플루언스는 그렇지 않고 고객에게 이 수혜를 좀 더 돌려줄 거다. 마진이 오르기보다는 물량적으로 더 많이 팔 수 있게 될 거다. 그러면서 마진은 같게 유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비용이 줄어든 만큼 가격도 낮출 것이기 때문에 마진은 갇힐 것인데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최근 쌓이고 있는 킬로와트 시당 단가 자체는 작년 2분기를 기준으로 조금 더 하락하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 거의 80% 이상 하락했다 보니까 이 물량들은 마진이 줄어든다고 보시기보다는 비용 감소에 따라서 마진은 같지만 신규 수주가 올해 내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분기 1빌리언 이상씩 계속해서 좋게 들어오지 않겠나 예상할 수 있는 요인이죠. 단기적으로는 마진과 볼륨 상승을 폭발적으로 기대했던 투자자에겐 실망스러울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이외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네이버 콘텐츠를 통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번 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5개였습니다. 이번 주 주간 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S&P 500 기업 중 빅테크 7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 기업의 매출 및 EPS 추정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장세는 쏠림이 있다고 해석하기보단 실적 장세에 가깝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실적 발표 기업들을 정리해서 매출 성장률이 턴어라운드한 기업들을 살펴보았고 데이터 센터의 전력과 열관리 섹터를 최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해당 섹터 내에서 이튼과 트레인 테크놀로지의 컨퍼런스 콜을 정리해서 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서프라이즈를 냈는지,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어떤 기업의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해봤으며 연초의 감원과 M&A 트렌드를 정리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의 4분기 실적 발표를 정리하면 울트라를 기다리며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의 반응은 구글 제미니가 전사 실적에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조금 더 담백하게 생각해보면 오히려 3분기 실적에 비해서 나아진 점들이 많았습니다. 밸류에이션도 PEG를 고려하면 조금 더 저렴해졌죠. 성장이 더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GPT-4급의 AI를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기업은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과 엔트로픽, 그리고 메타와 미스트랄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구글도 충분한 티어1 그룹에 속하죠. 직원들의 생산성이 좋아진 것은 광고 영업팀 및 글로벌 커스터머 솔루션 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으며 물밑에서 바뀌는 것들이 많았죠. 세 번째는 노보노디스크의 4분기 실적 발표 분석이었습니다. GLP-1은 현재 당뇨 처방전 중에 침투율 면에서 생각하면 2018년 2%로 시작해서 2023년 기준 6%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대략 15%에서 20%까지는 침투할 수 있다고 바라볼 때 2년간의 고성장 구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침 경쟁 제품이 등장하는 첫 시기도 2026년 혹은 2027년입니다.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치료 목적을 넘어서 미용 목적의 처방도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PEG 1배를 약간 넘긴 수준이므로 대형주 중에는 적당한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그로스 팩터가 아래에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는 심혈관계 적응증 확대 기대이고 두 번째는 위고비 캐파 증가에 따른 저용량 확대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네 번째는 인페이지의 4분기 실적 발표 자료였는데요. 요약하자면 창고 대방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적 발표의 넘버만 보셔서는 얼마나 서프라이즈고 1주간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어닝콜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시면 경영진들이 단순히 1분기만 얘기한 게 아니라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의 매출과 수요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준 게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볼 때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창고 정리는 4분기와 1분기까지가 대방출 기간이고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죠. 마이크로 인버터의 신제품 사이클과 그리고 가정용 인버터 사업부 내에서 인페이지의 경쟁 우위에 대해서 정리해본 자료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플루언스의 4분기 실적 발표 자료이죠.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부만 퓨어 플레이 할 수 있는 기업과도 같기 때문에 테슬라 에너지가 속한 유틸리티 배터리 BSS 사업부 내의 시장 점유율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요약하자면 도약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출 가이던스를 통해서 이전 3분기 때도 짚어드리긴 했지만 다음 1분기까지가 기대치가 크지 않고 2분기 부터 고성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상반기가 약하고 하반기가 강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24년 가이던스를 유지했으며 분기 신규 주문은 처음으로 1빌리언을 넘겼죠. 배터리 가격 하락에 따른 ASP 하락이 눈에 띄실 수 있지만 이는 걱정할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과 이유들을 정리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